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퀘스트에서 인베디드 스페셜리스트로서 알테라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윤희양 차장입니다. 오늘은 그 FPGA에서의 인베디드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고 빠르게 쉽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요. 과연 알테라 FPGA에서의 인베디드 시스템이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과연 인베디드 시스템이 FPGA에 어떤 역할로서 어떻게 적용해서 원하시는 그 인베디드 시스템 기능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런 것들을 위한 그 디자인 툴인 SOPC 빌더 툴에 대해서 구조적인 면과 사용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니오스2라는 이제 FPGA에 적용될 수 있는 그 프로세서가 있는데, 그런 프로세서들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어떠한 툴들을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알테라 FPGA에서의 인베디드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전형적인 시스템 디자인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PGA가 있고 CPU가 있고 DSP, 뭐 메모리들, 그 다음에 IO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CPU 같은 경우들은 대략 한 2년에서 3년, 뭐 길게는 뭐 3, 4년 이후에는 단종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뭐 저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텔 프로세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전에 뭐 셀러론 프로세서, 셀러론 뭐 아니면 인텔 펜티엄 4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뭐 3, 4년 전에 나온 그런 프로세서를 시장에서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또 하나로서는 그 굉장히 비싼 IO 그 디바이스들의 가격적인 면도 분명히 이제 저희 뭐 엔지니어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IO 부분들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마켓에서 이런 IO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쉽게 이제 적용을 하려면은 보드를 새로 떠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FPGA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산업계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챌린지로 남아있죠. 마지막으로는 요즘에는 컴팩트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보드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그 엔지니어들로서는 힘든, 고된 그런 작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엔지니어들의 고충을 좀 알테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원칩의 솔루션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 해서 나온 것이, 보시는 것처럼 익스터널 CPU라든지 DSP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테라 FPGA에 원칩화 시킴으로써 시스템 레벨의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파워라든지 기존 CPU가 밖에 있고 DSP가 밖에 있었을 때 복잡도라든지 리소스 면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이점을 가져갈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익스터널 CPU나 DSP 이런 것들이 원칩화됨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이런 CPU 자리나 이런 것들이 없어짐으로써 마찬가지로 IO도 원칩화가 됐죠. 그럼으로써 그 보드의 사이즈까지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을 알테라 FPGA 인베디드 솔루션에서는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이 그 니오스2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테라 FPGA 인베디드 솔루션의 그 프로세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니오스2 프로세서가 되겠고요. 니오스2 프로세서는 알테라에서 두 번째로 만든 그 32비트 소프트코어 리스크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세서블하게 그 FPGA에 타겟팅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알테라의 모든 FPGA에는 니오스2 프로세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까지 주의하실 점이, 니오스2 프로세서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알테라 디바이스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뭐 많이 아시겠지만 FPGA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레고 블럭처럼 이렇게 보실 때 레고의 큰 밑판이 FPGA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유저가 원하시는 대로 블럭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어떤 뭐 성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뭐 성도 짓고 차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 하나를 그냥 니오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오스2 프로세서는 뭐 니오스2 프로세서 코어에 여러 가지 페리페럴을 붙여서 알테라 FPGA에 유저가 원하는 식으로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시작할 때 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적절한 디바이스가 어떤 것인지를 시장에서 여러 가지 프로세서들을 놓고 이제 조율을 하면서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런 니오스2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그 유저가 직접 내가 원하는 프로세서, 내가 원하는 성능,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직접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나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프로세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FPGA의 인베디드 솔루션으로서 니오스트 프로세서와 뭐 DSP 블락 여러가지 IO들을, IO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알테라에서 한 36가지 각기 다른 그 산업계 표준 IO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온칩화 시킴으로써 어떤 시스템에 요구하는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니오스트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지금 현재 2009년도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성능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보완할 부분들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2000년도에는 니오스 1이 출시가 됐고요. 저희가 2004년도에는 니오스 2라는 이제 프로세서를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9년도는 니오스 2 9.1 버전까지 현재 나와 있고요. 니오스 2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는 그 국방 항공 표준인 DO254라는 서티피케이션도 획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시납시스의 그 스타 IP라는 IP 그 제품에도 등록이 돼서 에이직을 하실 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OS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C OS와 같은 간단한 OS를 비롯해서 2009년도에는 그 윈드리버 리눅스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니오스2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한 2만여 개의 라이센스가 업체들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탑 20에 속하는 그 OEM 업체들, 뭐 삼성이라든지 모토로라 이런 업체들에서도 니오스2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그 해당 디바이스를 그 ASSP 디바이스로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현재 그 가트너에서 2007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산업계 표준 소프트코어 CPU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그 소프트웨어 코어 부분에서는 저희 니오스2가 확고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많은 사용자들의 요구와 그 다음에 사용 빈도에 부응하기 위해서 알테라에서는 니오스 포럼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었고요. 그 커뮤니티에서는 약 한 만여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니오스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민들, 그 다음에 레퍼런스 디자인들을 공유하면서 개발에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니오스2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차량용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 팩토리 장비, 그 다음에 군용 장비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들 이런 데까지도 니오스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2008년도가 지나면서 이제 저희가 그 윈드리버 리눅스를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윈드리버 리눅스가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은 프로세서에 MPU하고 MMU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MPU, MMU 기능을 옵셔널하게 유저가 또 프로세서를 디자인함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2008년도 후반부터 MMU, MPU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가장 전형적인 니오스2 시스템 디자인 아키텍처가 되겠는데요. 니오스2 프로세서, 뭐 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뭐 메모리라든지 IO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니오스2 프로세서는 프로세서만의 독립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외부적으로 외부적인 아니지만 그 니오스의 프로세서에 덧붙여서 뭐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든지 C2H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사용해서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스케일러블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그 프로세서가 이제 뭐 사장이 된다거나 단종이 된다거나 했을 때 가장 큰 부분이 소프트웨어 대투자하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벤더들에서 많이들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솔루션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함에 있어서 시간적인 비율로 봤을 때 뭐 하드웨어 스펙을 정하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의 스펙을 정하는데 한 30%, 하드웨어 개발을 하는데 뭐 한 10에서 20% 정도, 그 다음에 한 40%의
에서 뭐 그 이상 부분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디버깅을 하고 소프트웨어 검증을 하고 이러한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특정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그거를 했을 때 만약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2, 3년 후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당 디바이스가 2, 3년 후에 단종이 된다면은 다시 그 40에서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투자를 해야 되고 재검증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놓이게 되는데요. 니오스트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알테라 FJ에 어느 FJ나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리 옛날 버전의 니오스를 하더라도 새로 나온 디바이스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디바이스 단종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대투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세서를 다시 검증해야 되는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가격적인 면이라든지 시간적인 면들을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전체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의 니오스트 프로세서 플러스 알테라 FJ의 인베디드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시면 쉽게 다른 디바이스로 아니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변경을 하시거나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계속되는 그 업그레이드 버전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로는 기존에 존재하는 CPU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런 CPU에서 어떠한 기능이 제공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마켓에서 이런 기능은 또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알테라의 FJ 인베디드 솔루션을 이용해서 그 코프로세서 역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CPU와 아니면 기존에 있던 DSP의 코프로세서 역할을 하는 이런 그 FJ를 하나 채택을 하게 되시면 그 안에 니오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 이더넷이라든지 뭐 DDR 컨트롤러, 비디오 IP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든지 마이그레이션을 해갈 때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가 그 알테라에서 FJ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알테라 FJ의 과연 인베디드 시스템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인베디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떤 툴을 이용해서 이러한 니오스2라는 인베디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니오스2 프로세서가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스2를 이용한다는 것은 기존의 보드 레벨의 어떤 디스크리트 칩들을 외부에 많이 써서 뭐 FJ 따로, CPU 따로, DSP 따로, IO 디바이스 따로 이렇게 하는 거에서 시스템 원칩이라는 그런 개념을 적용해서 하나의 칩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시스템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프로세서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그 버스를 또 제어할 수 있는 이더넷 마스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뭐 UART라든지 메모리, 타이머 같은 각기 다른 비트에 이제 슬레이브 컴포넌트들도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제어하려면 유저가 직접 어드레스를 디코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데이터 같은 것들도 다 넣어줘야 되죠. 근데 CPU가 32비트 프로세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2비트 프로세서와 8비트 UART가 통신을 하려면 그 둘 간의 데이터베이스를 과연 32비트 프로세서니까 8비트씩 나눠서 4번을 넣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8비트 한 번만 이렇게 할 때 뭐 어떻게 잘 처리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유저가 직접 데이터 위스를 매치시키는 이런 로직들도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버스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마스터가 하나 더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이더넷 마스터 하나가 프로세서랑 동시에 이런 메모리를 액세스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둘 간에 버스가 충돌하지 않도록 아비츄레이션을 해주는 이런 로직까지도 유저가 직접 디자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만약에 클락을 각기 다른 식으로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프로세서와 UART는 뭐 50메가로 돌고요, 메모리와 이더넷 같은 경우는 뭐 200메가로 돌고, 이런 나머지 디바이스들은 150메가로 돈다고 했을 때 각각의 클락의 다른 점들 때문에 발생하는 클락 뭐 스위칭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저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다 고려하게 되면 굉장히 엔지니어로서는 그 엔지니어링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버헤드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 SOPC 빌더 툴이라는 그
알테라 FGA 인베디드 솔루션 2를 이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어드레스 디코딩, 뭐 버스트 트랜스퍼, 그 다음에 각각의 다른 클락이 있었을 때 멀티 클락 도메인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각각의 다른 마스터가 하나의 리소스를 액세스할 때에 아비추얼이라는 문제라든지, 각각의 버스가 다를 때 버스 위스 등등 많은 것들을 그 SOPC 빌더 툴에서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하게 그 통합을 해주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알테라 FJ 인베디드 솔루션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툴이 알테라 SOPC 빌더 툴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알테라 SOPC 빌더 툴의 기본 화면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에 보시는 여러 가지 이제 인베디드 페리페럴이라든지 니오스2 프로세서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요. 사용자께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GUI상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상세적인 그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는 또 항목들이 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정하셔가지고 SOPC 빌더에 이렇게 하나씩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뭐 클락이라든지 이렇게 디바이스라든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쉽게 요 개발 툴 하나만 가지고 인베디드 프로세서라든지 인베디드 시스템을 이제 작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알테라에서 제공하는 그 SOPC 빌더에 사용하는 기본 버스,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스템 인터커넥트 패브릭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많은 사용자들께서 그냥 아발론 버스 이렇게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형적인 그 시스템 아키텍처를 보면 버스가 중앙에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놓여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마스터들이 이렇게 있고 슬레이브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놓여지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버스가 하나만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마스터들이 어떤 하나의 특정 마스터가 하나의 어떤 슬레이브 디바이스를 공유하려면 이 버스를 점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마스터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더넷이라든지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CPU가 뭐 인스트럭션 코드를 패치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 버스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톨되어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의 병목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SOPC 빌더에서 제안하는 이런 버스 구조는 각 마스터별로 버스를 분리해 줌으로써 한 마스터가 버스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다른 마스터는 다른 버스를 이용해서 다른 슬레이브 컴포넌트들을 액세스할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럼으로써 그 하나의 버스에서 오는 병력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마스터가 동시에 액세스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자동적으로 아비트레이션 로직이라든지 먹스라든지 그다음 클락 크러싱 브릿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림으로써 손쉽게 유저가 리소스와 그다음 마스터 간의 어떤 그 관계를 정의하지 않아도 SOPC 빌더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병력 현상도 피하면서 충돌도 안 일어나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제너레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예처럼 아까 전형적인 시스템에서는 CPU가 인스트럭션 코드를 패치를 하게 되면 이 버스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더넷이라든지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들은 더 이상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병목 현상을 발생했었는데요. SOPC 빌더에서 제공하는 이런 그 알테라 인터커넥트 패브릭을 사용하게 되면 CPU가 이렇게 프로그램 메모리를 액세스하고 있어도 이더넷 패킷이 들어왔을 때 이더넷 패킷을 다른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 메모리 1이라는 데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또 어떤 파일을 그 데이터 메모리 N에서 카피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알테라 인베디드 솔루션을 위해서 SOPC 빌더를 사용하면 쉽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되는 걸 한번 알아봤고요. SOPC 빌더를 사용했을 때 기존 시스템과 다른 차별화된 그런 장점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과연 니오스2라는 인베디드 프로세서가 어떤 것인지, 왜 그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다재다능한 프로세서로 알려지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니오스2는 그 포비스라는 매거진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산업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소프트 프로세서로 리서치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뭐 소프트 프로세서 분야에서는 니오스2를 따라갈 수 없는, 따라올 만한 뭐 다른 아직 프로세서가 없는 실정이고요. 현재 뭐 보시는 것처럼 인더스트리얼 부분, 네트워킹, 오토모티브, 메디컬, 컨슈머, 밀리터리 분야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범주에서 많이 사용되는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니오스2 프로세서는 현재까지 2만 카피가 넘는 라이센스가 각기 다른 업체에 판매가 되었고요. 또 2만 개 이상의 키트가 그런 그 업체들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업체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니오스 포럼이라는 그 니오스 디자인 커뮤니티를 알테라에서 만들었고요. 그런 커뮤니티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 엔지니어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활동 속에서 뭐 오픈 소스를 오픈한다든지, 그 다음에 개발을 함에 있어서의 애로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공유를 함으로써 좀 더 니오스를 사용해서 인베디드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2006년에는 저희가 알테라에서 니오스 위키라는 사이트를 런칭을 했습니다. 니오스 위키 사이트는 알테라에서 제공되는 어떤 레퍼런스 디자인들, 그 다음에 또 물론 커스터머도 여기 위키 사이트에 디자인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레퍼런스 형식으로, 매뉴얼 형식으로 제공해드리면서 커스터머가 어떤 디자인을 할 때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니오스 프로세서는 니오스 프로세서, 소프트 코어는 지금 현재 알테라에서는 3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 버전, 스탠다드 버전, 패스트 버전,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물론 이런 3가지 버전에서 커스터머가 또 다르게 이제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픽스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테라가 이렇게 3가지 범주로 좀 나눠놓은 거고요. 이런 3가지 범주의 차이점은 리소스적인 측면과 성능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소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 보시는 이코노미 같은 니오스 코어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성능은 굉장히 좀 낮게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8051이라든지 뭐 AVR, 아트마가 이 정도의 성능을 내는 이제 프로세서 성능을 내고요. 리소스는 그만큼 적게 사용이 되니까 그런 프로세스들과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코어 버전이 되겠고요. 패스트 버전 같은 경우는 리소스는 약 한 2000 로직 엘리먼트 정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퍼포먼스가 약 한 300 디밉스 정도 나오기 때문에 뭐 ARM7이라든지 ARM9이라든지 이런 이제 프로세서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성능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능이 각각 다른 이제 코어가 3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우리가 하려는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하려는 제품에 적절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니오스2 이제 저희가 코어 버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니오스2 내부의, 코어 내부의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오스2 코어는 3가지 버전으로 패스트 코어, 스탠다드, 이코노미 이렇게 코어가 구분되어 있고요. 이런 코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코어에서 픽스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또 나머지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코노미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저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딱 픽스만 되어 있죠. 현재 그 니오스2 같은 경우는 알테라에서 만든 그 프로세서 종류 하나의 IP이기 때문에 IP 라이센스를 등록하시고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니오스2 이코노미 버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니오스2 9.1부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스탠다드 버전이라든지 패스트 버전 같은 경우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IP를 구매하시면 이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패스트 버전 같은 경우는 프로세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세서가 코드를 패치하고 디코딩하고 익스큐션하는 이런 그 스테이지를 6스테이지 파이프라인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한 사이클 만에 거의 한 인스트럭션이 처리되는 그런 성능을 내고 있고요. 32비트 멀티플라이어 같은 경우도 FPGA의 장점을 이용해서 FPGA에 있는
DSP 블락을 이제 니오스트 프로세서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32비트 멀티플라이어 곱하기 연산이라든지 시프트 연산 같은 경우도 한 사이클 만에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브랜치 프레딕션 같은 경우도 다이나믹하게,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에 되는 스탠다드 버전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다 작성하고 컴파일 타임에 브랜치 프레딕션을 컴파일러가 예측을 해서 딱 넣어주게 되는데, 패스트 버전 같은 경우는 동작 중에 다이나믹하게 브랜치 프레딕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니오스트 프로세서의 기본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니오스트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ARM이라든지 빕스라든지 이런 파워PC 이런 프로세서들도 이런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그 프로세서 코어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와는 조금 차별하게 지금 하늘색으로 보이는 여기 프로그래밍 컨트롤러라든지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 스테이터스 같은 것들만 블럭에서 딱 픽스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인스트럭션 데이터 트레이스라든지 그다음에 하드웨어 브레이크포인트, 익셉션 컨트롤러, 인스트럭션 캐시라든지 데이터 캐시 이런 것들은 유저가 직접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고 빼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하려는 어플리케이션이 AVR 정도로도 되는데 FJ를 외부에 확장이라든지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겠다 하면 AVR 대신에 그 FJ에 남는 공간에다가 니오스 이코노미 버전 같은 걸 하나 사용하시면서 MMU라든지 캐시 이런 것들은 다 빼시고 사용하면 적은 리소스에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니오스2 프로세서 코어의 가장 구별되는 차이점은 이렇게 유저가 원하는 블럭들을 내가 넣고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유저가 원하는 프로세서의 성능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기능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프로세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여기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든지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라는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는 건요, 그 프로세서가 연산을 하는 블락인 ALU 블락에 커스터머가 직접 만든 어떤 로직이라든지 연산 기능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했을 때 어떤 타이밍적으로나 아니면 퍼포먼스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하드웨어가 대신 처리하게끔 함으로써 보시는 예처럼 CRC 64K바이트를 돌리는 CRC를 돌리는 것을 적용해 봤을 때 소프트웨어적으로만 했을 때 약 한 2500만 사이클 정도가 걸리는데 요 커스텀 로직을 넣게 되면 그거보다 약 한 27배 정도 빠른 그런 성능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니오스2에서는 약 256개까지의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중에 약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는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테라에서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실 때는 그런 플로팅 포인트 유닛을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등록을 하시면 플로팅 포인트 유닛까지도 이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엑셀레이터 부분인데요. DMA라든지 그 다음에 니오스2만이 제공할 수 있는 C2H 컴파일러라는 하드웨어 엑셀레이터 블락을 사용하게 되시면 그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는 그 타이밍 크리티컬한 그런 부분을 하드웨어적으로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기존 소프트웨어 대비 최대 한 530배까지도 CRC 알고리즘에서는 이렇게 성능이 향상되는 결과를 저희가 볼 수도 있고요. 이러한 데모 같은 것들은 알테라 웹사이트에 CRC 알고리즘 이렇게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사용한 거, 그 다음에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사용한 게 데모 디자인들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알테라 FJ가 있는 어떤 이밸루에이션 보드라든지 그 다음에 커스텀 보드가 있으면 바로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니오스2 코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그럼 이제 이런 그 알테라에서 제공하는 인베드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SOPC를 활용을 해서 니오스2를 어떻게 만들고 이제 만들어진 것을 하드웨어까지 만드는 것을 한번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얘도 어차피 하나의 32비트 리스크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어떤 툴을 이용해서 개발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알테라에서는 그 니오스2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Neost ID라는 통합 개발 환경 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Neost ID 통합 환경 툴은 이클립스 베이스에 그 GNU GCC 컴파일러를 베이스로 이제 컴파일러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무료로 커스터머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툴들은 뭐 디버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컴파일된 거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타겟보드에 내려본다든지 할 때 별도의 뭐 IC 장비라든지 디버깅 JTAG 장비가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FJ 다운로딩 케이블, FJ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JTAG 케이블 하나만 가지고도 뭐 하드웨어 브레이크포인트라든지 데이터 트리거, 리얼타임 트레이스들을 가능하게끔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Neost2의 기본 개발 환경이 되겠고요. Neost ID라는 툴을 이제 실행을 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프로젝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프로젝터를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고, 이쪽이 이제 소스가 보이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그 펑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쪽에 보이고, 그 UART 콘솔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본 개발 환경 툴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의 뭐 테라텀이라든지 하이퍼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을 안 하셔도 되고요. Neost ID가 제공하는 기능은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면, 먼저 첫 번째로 프로젝트 매니저먼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유저가 GUI상에서 쉽게 만들고 수정을 하고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라이브러리들에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서 인터니지의 뭐 TC5 스택이라든지 마이크로C OS2의 RTOS라든지 알테라가 직접 만든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유저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런 그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좀 더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좀 더 쉽게 어플리케이션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기능으로 뭐 당연히 뭐 소스 에디터라든지 소스 컴파일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그 기본적인 저런 뭐 C 코드의 하이 레벨 신텍스라든지 키워드에 대한 각기 다른 색깔의 하이라이팅도 유저가 바로 이렇게 유저의 취향에 맞게 뭐 배경 화면을 까만색으로 바꾸고, 저런 인클루드라는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클루드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이런 그 쿼테이션 안에 있는 내용들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어떤 유저들은 요 화면을 까만색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은 노란색, 이런 것들은 뭐 빨간색 이렇게 바꾸는 유저들도 있습니다. 그런 유저들을 이용해서 신텍스 하이라이팅 기능을 유저가 직접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그 헬프 기능을 제공해서 프로그램 하면서 바로바로 헬프를 이용해서 Neost2에 있는 API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환경 툴에서는 디버그 기능을 GUI상에서 직접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FJ JTAG 다운로드 케이블 하나만 가지고도 브레이크 포인트라든지 코드의 포지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 어셈블된 이런 코드를 보면서 직접 유저가 스텝별로 내 코드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 상황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놓고 현재 이 소스 코드에서의 변수 값들은 어떻게 되는지, 메모리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CPU 레지스터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그 Neost 소프트코어 같은 경우는 FPGA에서 런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런닝하기 위해서는 FPGA 하드웨어 이미지를 다운로드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 하려면 일반적으로 쿼터스라는 툴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Neost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서도 쿼터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했기 때문에 별도의 뭐 쿼터스 툴을 사용할 필요 없이 Neost ID 개발 환경에서 바로 하드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소프트웨어까지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플래시 프로그래머가 되겠습니다. 플래시 프로그래머라는 것은 일반적인 뭐 CFI 컴패터블 플래시라든지 알테라에서 제공하는 EPCS 메모리 디바이스를 직접 플래시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유저가 디자인을 다 해놓으시면은 FPGA 이미지라든지 소프트웨어 펌웨어, 그 다음에 유저의 바이너리 데이터들을 이 GUI 화면에서 손쉽게 뭐 플래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인스트럭션이나 이런 거를 모르셔도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Neost에서 사용하는 런타임 라이브러리는 그 new 라이브러리 ANSYS
ANSI C 라이브러리와 통합된 HAL이라는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 HAL이라는 것은 유닉스 같은 API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유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이렇게 있게 되고요. 요 니오스2 프로세서 시스템 하드웨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전에 SOPC 빌더라는 툴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 다음 HAL API, 그 다음에 일반적인 C 스탠더드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프로그램 함에 있어서 뭐 인터럽트를 등록한다거나 아니면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이니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쉽게 불러 쓸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 계열처럼 이렇게 파일 오픈이라든지 뭐 클로즈, 그 다음에 IO 컨트롤, 그 다음에 리드라든지 라이트 이런 것들 뭐 많이 쓰시는 유슬릭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저희 HAL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는 데 있어서의 뭐 많은 이렇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현재 니오스2 통합 환경 툴에서는 RTOS 부분에서는 마이크로C OS2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RTOS 마이크로C OS2가 풀 소스 코드로 저희 개발 환경 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TCP/IP 스택을 위해서는 인터니치의 TCP/IP 스택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터니치의 TCP/IP 스택은 커머셜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별도의 라이센스를 이제 획득을 하셔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인터니치의 TCP/IP 스택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세서들 뭐 암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때는 약 제가 알기로는 뭐 한 8,500불, 9,000불 정도의 그런 라이센스 피를 내야 되는데요. 저희 알테라에서는 인터니치라는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니오스2를 사용하면서 이런 인터니치의 TCP/IP 스택을 사용할 때는 아주 저렴한 가격인 250불에 그런 라이센스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RTOS 부분, 뭐 TCP/IP 부분도 아주 저렴하게 이제 저희 니오스를 사용하실 때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버거 툴에 관해서 지원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니오스2 ID 통합 환경 툴에서는 FJ JTAG 다운로드 케이블을 이용한 디버깅 환경을 제공해드리고요. 이것은 이제 GNU 디버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뭐 필요한 장비라든지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소요가 되고 있지 않고요. 나머지 트레이스 30이라든지 그 다음에 퍼스트 실리콘 솔루션에서 나오는 ISA, 니오스2라는 이런 디버깅 장비들은 별도의 장비를 구매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비에 대한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니오스2 디버깅 환경에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장비만 구입하시고 사용하시면 이제 디버깅을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RTOS 부분에서는 저희가 현재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한 7가지 정도의 OS가 올라와 있고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IDE 환경에서는 마이크로C OS2가 풀 소스 코드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터니치의 TCP/IP 스택도 소스 코드 레벨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스레드 X라든지 저희 나라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 북미라든지 일본 같은 데서는 그 스레드 X라는 그 익스프레스 로직에서 나온 요런 그 스레드 X라는 RTOS도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되고요. 2009년도부터는 저희가 그 MMU를 탑재함으로써 그 사용 리눅스인 윈드리버사에서 나오는 사용 리눅스를 이제 탑재를 할 수도 있고요. 윈드리버에서 나오는 리눅스 같은 경우는 저희 알테라에서는 윈드리버 리눅스를 위해서 이런 이벨루션 킷 같은 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트를 구매하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매뉴얼이라든지 하드웨어적에 관련된 매뉴얼, 그 다음에 그 리눅스를 임베디드 리눅스, 그러니까 윈드리버에서 나오는 리눅스를 올리기 위한 하드웨어 레퍼런스 디자인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윈드리버 리눅스를 개발함에 있어서 리눅스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그 리눅스 툴 체인 같은 경우는 윈드리버사를 컨택을 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이제 윈드리버 리눅스를 사용하실 때 디버깅은 그 라다바스에서 나오는 트레이스 32를 사용하셔야지만 윈드리버 리눅스를 디버깅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테라 FPGA를 사용해서 알테라 FPGA 니오스를 사용해서 인베디드 프로세서를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커스터머가 처음부터 보드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니오스 시스템도 처음부터 다 설계해서 하려고 하면 접근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알테라에서는 약 한
6가지 이상의 니오스용 이밸류에이션 키트를 개발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러한 키트 중에 하나가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사이클론 3 디바이스의 요 니오스2 인베디드 시스템 디벨로먼트 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가격은 한 1995불 정도 하는데요. 여기에 뭐 TFT LCD 기능이라든지 DDR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그다음에 확장을 할 수 있는 이런 확장 보드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더넷이라든지 USB 이런 것들도 이 킷에서 다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트를 사용하시면 알테라 FJ 인베디드 솔루션을 처음 접근하실 때나 니오스2를 사용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해 보신다고 하실 때 좀 더 빠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알테라의 니오스2라는 소프트코어 프로세서는요, 알테라에서 만든 아주 잘 만든 프로세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인 라이선스 가격은 약 한 495불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페리퍼럴들을 붙이게 되는데, 뭐 DDR 메모리 컨트롤러라든지 트리플 스피드 이더넷 맥, 그 다음에 TCP/IP 스택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별도의 IP를 구매하셔서 좀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외에 뭐 별도의 인베디드 페리퍼럴들 타이머라든지 UART, SPI, I2C 뭐 여러 가지 나머지 그 많이 사용되는 뭐 플래시 메모리 컨트롤러라든지 SD램 컨트롤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기본으로 SOPC 빌더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시면 되지만 이러한 IP 제품군들은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가격이 약 한 3,700불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 그 알테라에서는 요 인베디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이런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IP들을 4가지를 묶어서 995불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처음에 개발하실 때는 이런 IP를 하나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비용적인 면으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가 이번 웹캐스트에서 알테라의 FPGA를 이용한 인베디드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솔루션 중에 프로세서를 담당하는 그 니오스2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니오스2라는 거는 알테라에서 만든 아주 뛰어난 그 32비트 소프트코어 리스크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일반 프로세서와의 차이점은 그 신세서블하게 FPGA에 타겟팅이 된다는 것이고요. 알테라 FPGA의 어느 디바이스에나 다 타겟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A라는 디바이스에 타겟팅을 해서 A라는 모델을 만들었고 그거를 확장해서 B라는 모델을 만들려고 할 때 A라는 모델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B라는 모델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정확히 원하는 프로세서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뭐 프로세서가 단종됨에 의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재투자해야 되고 프로세서를 다시 검증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은 니오스2를 이용함으로써는 많이 방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아까 소개시키는 SOPC 빌더 툴, 그 다음에 니오스2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이용을 해서 아주 단시간 내에 유저가 원하는 풀 기능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사용만 하시면 아주 타임 투 마켓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웹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인 질문이라든지 궁금하신 사항은 알테라 코리아를 통해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니퀘스트라든지 저희 국내에서는 유니퀘스트와 윈텍이라는 두 회사에서 이제 니오스2를 다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에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좀 더 세밀하게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네이버에 니오스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니오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니오스 카페라는 게 있는데 그쪽에 한번 접속해 보시면 기본적인 정보라든지 또 여러 이제 엔지니어들이 접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손쉽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